자, 안녕하세요. 자, 눈이 오면 눈 온다고 안 오고 비 오면 비 온다고 안 오고 그러면 공부는 언제 하겠어? 자, 거기 900 우리 그 부록편을 봅니다. 부록편. 부록편을 보시고요. 이제 어휘를 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건 거기 필수 한자어 해서 주의할 도금이라고 나와 있는 걸 공부하셔야 되는데요. 이걸 공부할 때에는 이걸 한 페이지를 복사를 하란 말이야. 응? 이거 한 장을 딱 비포로 복사를 해서 그런 다음에 화이트로 거기 도금을 지우세요. 지우면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가긍, 감정,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객출, 과장. 그 가로 안의 말이 틀린 말이고 가로 밖의 말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쓱쓱 지우면서 한번 읽어보는 거야. 그래서 끝까지 화이트로 지우고 읽었죠? 읽은 다음에는 그냥 넣어놓고 다음날 꺼내가지고 다시 이제 써보는 거야. 그러면은 아마 10개도 못 맞힐 거야. 알겠어요? 왜냐면 어려운 것만 모아놨거든. 한자를 난다 긴다 아는 사람들도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쩌면 하나도 못 맞춰도 사실은 이상할 게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내가 실력이 없다는 평가를 하려면 공부를 했는데도 즉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내가 뭔가 실력이 좀 부족하구나 하고 이제 더 박차를 가는 거고, 내가 머리가 나쁘다는 말을 하려면 한 번도 안 본 걸 내가 틀렸을 때가 아니라 몇 번을 반복했는데도 그걸 내가 맞히지 못하면 그때 머리가 나쁜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한자에 대해 아무 지식이 없으면서 틀리면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러운 거니까 처음 한번 읽고 다시 그 다음날 꺼내서 해보는데도 아마 가긍 정도는 맞히겠지. 가긍이나 감정 이렇게 첫 단어는 맞히겠지만 저 뒤로 갈수록 뭐 홀병 이런 건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화이트로 지우고 해보라는 거예요. 방법 알겠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화이트로 지운 다음에 넣어놨다가 다음날 꺼내가지고 다시 한번 써보면 또 한 10개만 맞히고 나머지는 틀릴 거야. 그러면은 맞힌 건 그대로 두고 그 전날 봤기 때문에 맞췄든 원래 알고 있든 상관없이 맞힌 건 그대로 두고 틀린 것만 다시 지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화이트로. 그런 다음에 다시 넣어놔. 그리고 다음날 또 꺼내서 또 한 번 써봐. 그죠? 그래도 아마 절반도 못 맞힐 거야. 그러면 또 맞힌 건 그냥 둬. 그리고 그게 얼마나 오래 기억될지는 신경 쓰지 말고 맞힌 건 그냥 두고 또 이번엔 틀린 걸 지워. 그리고 또 넣어놔. 이해돼요? 이러면서 다음날 그래가지고 결국 화이트로 지운 게 없을 때까지. 그죠? 이렇게 한 번 보면 그게 한 번 본 거야. 한 번. 이해돼요? 그런 다음에 다 맞췄으면 다시 화이트로 싹 지워. 그런 다음에 일주일간은 보지 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 맞출 때까지는 매일 봐. 매일 꺼내가지고 또 한 번 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 맞췄으면은 넣어놨다가 일주일 후에 꺼내. 그죠? 대신 화이트로 싹 지우고 넣어놓으란 말이야. 그 다음에 다시 꺼내서 다시 해봐. 그러면 충격적일 거예요. 역시 또 일주일 후가 다시 보면 반도 못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또 같은 방법을 쓰는 거야. 다음날 또 꺼내서 틀린 거 또 지우고 해보고 또 지우고 해보고 이렇게 또 한 번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다 이제 지운 게 없으면 다시 한번 화이트로 싹 지우고 넣어놔. 그 다음에 2주 후에 이번엔 2주 후에 다시 꺼내. 알겠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적어봐. 그러면 또 반 정도밖에 못할 거야. 이걸
다 할 때까지. 다시 화이트로 지웠는데 꺼냈는데 싹 내가 쓸 수 있어. 그때까지 반복하라고. 그러면 시험에서 도금 문제는 여기서 다 나와. 알겠어요? 별로 어려운 방법 아니지? 한 처음에만 한 30분 시간을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한 20분, 10분 시간을 조금만 드리면 되니까. 공부는요 그냥 반복해서 무리 없이 머리에 남아야 돼. 막 억지로 집어넣으면 며칠 지나면 싹 까먹어. 그러니까 그냥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하고. 오늘 꼭 돌아가면서 하세요. 그죠? 아니면은 복사 안 할 테니까 요거 한 번만 복사를 해줄까? 그죠? 원장님 없을 때. 알겠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싹 지우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동자 이음어야. 동자 이음어. 근데 어느 학원이나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아끼려고 하는 거야. 그건 또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은 이만한 뭐 이런 건물을 임대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하려면 뭐 들어가는 비용도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여간 어느 학원이나 학원 학생들은 전부 다 우리 학원 짜다, 뭐 복사도 잘 안 해준다, 어디나 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또 서로 그런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동자 이음어, 동자 이음어. 동자 이음어가 뭐예요? 한자어는 뜻글자인데 봐봐, 우리말에 내리다 이러면 이 글자가 만약에 날이다 이러면 비표준어다, 틀린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죠? 그런데 또 우리말에도 이런 게 있죠. 똑같이 생겼는데 손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얘가 어떤 경우에는 이 손을 말하고, 그죠? 어떤 경우에는 손님을 말하고, 그렇지? 이렇게 똑같은 손이 뜻이 다르면 이걸 우리 뭐라고 그러지? 동음이의어 이러죠. 동음이의어. 소리는 같은데 뜻이 다른 거야. 근데 한자는요 똑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뜻글자이기 때문에 얘가 같은 글자인데 소리가 강으로 읽을 때는 내리다 이런 뜻이지만 얘가 항으로 읽을 때에는 항복하다 이런 의미가 돼. 완전히 관계없는. 그렇죠? 조금 전에 우리말처럼 소리 글자는 소리가 같은데 뜻이 다르면 동음이의어라고 한다면 한자는 글자는 같은데 소리도 다르고 뜻도 다르면, 그죠? 이럴 때 뭐라고 불러요? 동자이음어라고요. 동자이음어. 같은 글자인데 소리가 다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글자는 우리가 앞에서 주의할 한자 도금하고 도금을 묻는 문제로 이렇게 어떤 단어에서는 강으로 읽고 어떤 단어에서는 항으로 읽으면 얘도 그런 한자어 도금 문제로 자주 나오겠죠. 그래서 아까 봤던 주의할 한자 도금하고 서로 연계되는 것이고 얘도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돼. 그럼 얘는 또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마찬가지. 그 옆에 얘를 들어놨으니까 여기 있는 얘들만 여러분들 읽을 수 있게끔 공부하시면 돼. 화이트로 지운 다음에 강우하고 읽고, 물론 낱말 뜻을 모를 때 그 단어는 오래 기억되기 어려우니까 모르는 낱말은 사전에서 찾아가면서, 그죠? 그리고 절대로 이걸 공부할 때는 옆에다 뜻을 써놓지 말고 사전을 찾아가면서 다른 노트에다 적어두든지 아니면 여기에는 써놓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강우 비가 내린다 하고 이렇게 읽게끔 해야 돼. 이해돼요? 자, 그래서 강자는 강으로 읽으면 내리다 라는 말로, 그래서 강우 하면 비가 내렸다. 그러니까 강우량 그럼 뭐야? 내린 비의 양 이런 의미가 되겠지. 또
승강하면 승자가 뭐야? 오르다야. 그러니까 승강 그럼 뭐야? 오르고 내린다. 그럼 그 옆에 기계 기자를 쓰면 승강기 이러면 오르고 내리는 기계 이런 의미가 되지. 그 다음 항으로 읽을 때에는 항복한다는 뜻. 그래서 엎드릴 복자를 써서 자 여기 사람 인자가 있고 개견자가 있어. 그렇죠? 개가 사람 앞에서 엎드려 있다 이 말이야. 또는 사람이 개처럼 납작 엎드린다. 그래서 얘가 만나면 엎드릴 복자가 돼. 그럼 봐봐. 얘는 인으로 발음했고 얘는 견으로 발음했는데 얘는 복으로 발음했지. 한자어에 이런 글자는 회의자라고 그래. 회의자. 무슨 말이냐면 뜻과 뜻이 만나 이루어진 거야. 회의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발음을 짐작할 게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여러분들이 발음을 짐작하기 어려우니까 외워야 되는 그런 사례라면 또 어떤 단어는 발음을 담당하고 예를 들어 우리 바꿀 전자 보면 전이라는 발음은 여기에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 이 술의 거자가 와서 결합되면 전이라는 발음은 그대로 있는데 이렇게 둘이 만나면 무슨 뜻이 돼? 즉 바뀌다라는 의미가 돼. 그래서 바꿀 전자가 되거든. 그럼 얘는 뜻을 담당하고 얘는 음을 담당하는 거야. 이런 글자를 뭐라고 하냐면 형성자라고 하죠. 그럼 한자는 형성자와 회의자가 글자를 이루고 있는 글자가 대부분은 형성자 내지 회의자인데 형성자가 7, 80%야. 그래서 웬만큼 글자를 이제 한자를 공부하면 그 다음부터는 모르는 단어인데도 소리를 유추해 볼 수 있고 뜻을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자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요 기본적인 글자. 이게 사람 인자요, 이게 개견자요, 또 이게 술의 거자, 마차 차자요, 얘는 바뀔 전자다, 또는 뭐 온전 전자다. 이걸 먼저 공부를 해두면 훨씬 더 한자를 공부하는데 수월하겠죠. 그래서 그런 기본되는 글자를 한자에서 뭐라고 한다고? 부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수를 학습해 두라라는 얘기를 국어 첫 시간에 늘 얘기를 했고 그 부수가 247개 정도인데 문제는 그 247개의 부수는 거의 다가 상형 문자야. 상형 문자. 그리고 추상적인 걸 상용한 건 지사 문자라 하고 아예 모양을 그대로 본뜬 건 상형 문자라는데 봐봐. 여기 달이 이렇게 소승달이든 뭐 금음달이든 달이 있으면 이 모양을 아주 옛날 사람들은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달로 글자를 썼다고. 이게 흘러 나중에는 이런 달월자의 모양을 즉 갖게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전형적인 뭐야? 상형 문자지. 산이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한자어에 아주 과거 뭐 갑골 문자 이런 데 보면 거북이 등에다가 이렇게 새겨놓은 모양을 본단 말이야. 글자. 그럼 얘는 산을 뜻하는 말로 써놓은 거지. 그리고 산에 이렇게 사람이 가서 살더라 해서 이게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이렇게 변한단 말이지. 그러면 사람이 산에 가서 있으니까 얘는 신선이다. 그래서 신선선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한자어는 상형 문자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이 글자들을 알고 있으면은 추리라는 게 가능하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자를 볼 때는 우리 국어나 영어 공부할 때하고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돼. 그냥 한 폭의 그림을 본다라고 생각하고 보면 돼요. 한자를 대할 때는. 됐어요? 그래서 그 그림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부수를 알고 있으면 훨씬 수월해지겠다. 그리고 또 지사문자, 그러니까 추상적인 개념을 즉 형상화한 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그림을 그대로 본뜬 상형 문자나 다를 바가 없는데 가장 궁극의 이 추상적인 글자가 이 한일자예요. 이 글자는 어떻게 왔느냐? 숫자의 개념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이건 하나라는 그런 의미로 쓴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 어머니 아버지가 있으면 그 어머니 아버지는 또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에서 나왔을 거고, 그죠? 또 그 어머니 아버지는 또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가장 궁극의 생명의 출발은 어머니 아버지여서는 안 돼. 왜? 그러면 또 이 위에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궁극의 출발은 남녀의 구별이 없어야 돼. 그냥 하나여야 된다고. 그래서 그 개념에서 한일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글자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기준보다 아래에 있으면 원래는 이렇게 썼어. 그래서 이게 아래 하자였거든. 근데 이게 숫자 두 개, 두 이자하고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아래를 의미할 때는 이렇게 뻗은 거지. 이해돼요? 무슨 말이 알겠습니까? 또 위로 뻗으면은 그때는 위에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차츰차츰 이렇게 기준이 되는 글자에서 출발을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글자의 부수는 이 한일자예요. 여기서부터 글자가 출발하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지. 이해됐어요? 또 흔히 책받침이라고는 이 뛸 축자는 사람이 이렇게 뛰어가는 이 모습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글자를 쫓아가면, 한자의 옛날 글자를 쫓아가면 이렇게 뛰고 있는 모습을 이런 식으로 점점 글자가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면 이 글자가 들어가 있는 한자는 무조건 뭐야? 움직이는 거야. 사람이 뛰어도 이 글자가 들어가고 시간이 흘러가도 이 글자가 들어가고. 왜? 사람이 뭔가 행동을 하면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글자의 뜻은 달라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부수들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한자를 접근하는 데 쉬워지니까 지금 우리가 이 한 글자 한 글자 하면서 스님하고 살펴봐도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한자를 보는 능력을 키우려면 부수를 빠뜨리면 안 되겠다. 부수는 스님 카페에 와서 찾아도 되고 아니면 인터넷에서 부수 그러면은 한자에 부수하면 자료들이 많으니까 뭘 봐도 좋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부수를 좀 익혀두자. 그러면 봐봐. 이렇게 생긴 게 불이 활활 타는 이 모양에서 이 불화자가 왔는데 얘가 받침으로 부수로 올 때는 형태가 이렇게 바뀌거든. 그죠? 또 얘는 작은 새, 참새를 말하거든. 참새를 말하는데 불화자 위에 이렇게 새추자 오면은 작은 새가 밑에 불이 타고 있으면 어떻게 급하겠지. 그래서 급할 초자가 되거든. 그러니까 얘가 불화자다 하는 것을 눈치를 채면은 처음 보는 글자라도 뜻을 유추해 볼 수 있고 또 나중에는 내가 이 글자를 공부했을 때 오래 기억에 남는다 이거지. 이제 이 다급할 초자는 여러분들이 안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내일 지나도 이건 안 잊어버려. 그냥 다급할 초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해서 써서는 오래 기억이 안 남아. 그런데 처음에 좀 더딘 것 같아도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살펴보면은 오래 기억에 납니다. 선생님 그러다가 한자 언제 공부합니까? 공부할 한자가 양이 많지 않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한문 시험을 안 보거든. 문장을 해석하는 걸 안 물어본다고. 한문의 주어가 뭐고 목조가 뭐고 이거 안 물어보니까 우리한테는 그렇게 많은 한자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야. 그냥 글자만 알아보면 되거든. 알겠어요? 눈이 있어. 사람의 눈이. 이게 모양이 바뀌어서 이 눈목자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봐봐. 눈 위에 이렇게 뭔가 그려져 있어. 뭐겠어? 눈썹이지. 그렇죠? 그러면
초미 하고 쓰게 되면은 눈썹이 다급할 정도로 급한 일이지. 그래서 초미의 일. 그러면 아주 급한 일이다. 그래서 한자는 어찌 보면은 마치 그 퍼즐 게임처럼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보면 공부가 재밌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관계없는 글자인데 막 외우려고 손으로 몇 번째 10번, 20번 쓰면서 하면은 팔만 아프고 몇 글자 하다가 지겨워서 못 봐. 알겠어요? 또 하나. 우리 한자에 한자 성어가 있죠? 한자 성어가. 그럼 우리말에도 원래 있는 글자가 있는데 이 글자들이 두 글자씩 모여서 수거, 즉 관용어를 만든다고. 그러면은 저 사람은 발이 넓어 그러면 발도 우리가 뜻을 알고 넓다는 말도 뜻을 알지만 발이 넓다는 절대 발의 치수가 크다는 뜻이 아니지. 새로운 의미를 만들죠. 대인관계가 좋다. 그죠? 이렇게 서로 관계없는 말들이 모여서 완전히 새로운 뜻을 만드니까 이걸 수거라고 하고 관용어라고 해. 그럼 한자 성어도 결국에는 한자 성어를 공부할 때는 이런 식의 공부를 하면 안 된다 이거지. 글자 하나하나 보는 건 의미가 없고 한자 성어도 뭐야? 합쳐서 기억을 해야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공부해야 되는 한자는 이렇게 눈여겨봐야 되는 우리 교재에 있는 한자들을 공부할 때 눈여겨보자 이거야. 자, 같이 또 보죠. 그래서 항자는 내린다라는 의미로 강우, 승강 이때 오고 반면에 항복할 항으로 하면 항복 또는 투항 그 앞에 투자는 던진다라는 거거든. 자, 이게 손이에요. 얘도 손이고요. 물론 이 글자도 손이죠. 이 손이 어떤 글자에서는 이렇게 좌변에 붙을 때는 이런 모양으로 또 받침에 올 때는 이런 모양으로 이해돼요? 얘는 돌 같은 거야. 그러면은 손으로 돌을 뭐 하는 거야? 던지지. 그죠? 그러니까 투항 그런 모양. 항복하여 내 몸을 던진다. 그러니까 뜻도 추리가 되지. 투항하다. 또 그 밑에 여러 번 시험에 나왔죠? 이게 뭐예요? 이건 밭전자예요. 역시 상형 문자로서 논밭을 이렇게 재단해 놓은 모양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들어간 이 글자는 사람의 모양이거든. 그지? 그러면 사람이 밭에서 뭐 하겠느냐? 고치겠지. 밭을 일구겠지. 그래서 고친다라는 뜻일 때에는 뭐야? 갱으로 읽고. 그죠? 또 밭을 다시 갈고 다시라는 의미일 때는 또 경으로 읽고. 이러거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말에서 이 한자가 들어왔을 때는 갱과 경이라는 말이 와서 우리식대로의 또 뜻으로 사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한자의 뜻 그대로만 옮겨오는 게 아니라 중국어가 가지고 있는 한자 그 의미가 오는 게 아니라 우리식의 한자의 뜻을 살려 쓰는 거야. 그럼 우리말에서 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져. 여기 새로울 신자를 보면 자, 새로울 신자도 이게 뭐죠? 이 글자의 옛날 갑골 문자를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이 돌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거고, 그죠? 그리고 클 대자가 사람이 팔을 벌리고 있는 거거든. 이 양 다리로 팔을 벌리고 있는 거야. 사람이. 그렇죠? 그러다가 설 입자가 이제 이루어졌어. 그러면 이건 무슨 글자야? 얘는 무슨 글자야? 나무 목자야. 나무를 세워놓고 이건 무슨 글자야? 도끼 부자야.
얘가 도끼 붙자고, 얘가 나무 목자고, 얘가 설입자고, 이건 알고 있어야겠다 이거야. 이게 부수니까. 그죠? 한자의 뜻을 이루는 기초 글자니까. 그러면 나무 세워놓고 도끼로 뭐 하겠어요? 찍어 넘어뜨려서 뭘 하느냐? 물건을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한자어에 뭔가 물건을 만든다는 의미일 때는 나무 목자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까 승강기라고 했죠? 오르고 내리는 기계? 그 기계에도 나무 목자 들어가요. 나무 목자. 나무 목자가 들어갑니다. 여기 이렇게 나무 목자가 들어간다. 그리고 당연히 창과자가 들어가서 창으로 나무 찍어서 즉 물건을 만드는 거지. 그래서 세워놓은 나무를 도끼로 찍어서 새로운 걸 만든다 해서 이 글자를 뭐라고 불러? 새로울 신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우리 시험에서 이 글자는 신자와 만나서 갱신이라고 읽을 거냐 경신이라고 읽을 거냐 이걸 내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경신이라는 글자일 때 기록을 달성할 때 그때는 경신이라고 쓰고 나머지 뭐 주민등록증을 바꾸거나 나머지 모든 건 갱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한자 갱자 경자는 거기 예로 나온 갱생, 갱지, 경장, 삼경 이런 단어보다도 실제로 한글 맞춤법으로는 뭐를 많이 낸다고? 경신이냐 갱신이냐. 그러니까 똑같은 한자가 경신이라고 읽을 거냐 경신이라고 읽을 거냐 갱신이라고 읽을 거냐 이걸 묻는다고. 그러면 기록을 달성할 때는 뭐라고? 경신. 반면에 뭐 학생증 같은 건 바꾸면 학생증을 뭐 하는 거야? 갱신. 그래서 경신, 갱신의 의미를 파악해 두자. 거기 보면 경생이 아니라 갱생이죠? 무슨 뜻?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이야. 갱지니까 지자는 종이 지자야. 왜 종이에 실사자가 들어가느냐? 당연히 종이 뭐로 만들어? 나무로 만들죠. 즉 그런데 아주 옛날에는 나무로 종이 만든 기술이 없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에 썼냐면 거북이 등짝이나 아니면 나뭇잎에 새기거나 아니면 이 옷감이 만들어진 후에는 옷감 위에 그 파피루스라고 하지? 그런 종이 이 널쩍한 그런 면에다가 글을 썼다고. 그래서 종이 지자에는 이 실사변이 그러니까 그런 옷감 위에다 썼기 때문에 종이 지자에 실사변이 들어가 있는데 결국 갱지 그러면 우리가 흔히 갱지라고 말하는 거는 다 뭐야? 재생용지지. 그래서 다시 사용하는 종이다 해서 갱지. 경장은 뭐예요? 경장. 우리 갑오경장 이러지? 나라를 뜯어 고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뜯어 고친다 해서 경장에서 주로 이 경장이라는 단어는 갑오경장 이렇게 역사에서 많이 쓸 거야. 평소에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쓸 일이 거의 없고. 또 삼경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이건 원래 경의 뜻과는 아무 관계없이 시간을 나타내는 단위야. 그래서 해가 지는 7시부터 아니 5시 해가 지는 5시부터 아니다 미안 7시부터 해가 지는 짜증내지 말고 지워. 자 그래서 해가 지는 7시부터 2시간씩 7시부터 9시까지를 초경 그리고 9시부터 11시까지를 이경 그리고 밤 11시부터 1시까지를 뭐야? 삼경 그리고 새벽 1시부터 3시까지를 사경
그리고 3시부터 해 뜨는 5시까지를 오경이라고 그래. 그래서 해가 지고 뜨는 그 10시간을 2시간 단위로 쪼갠 거야. 그래서 우리 시조에 보면 삼경에 잠 못 드니 이런 표현이 나오면 한밤중에 밤 11시부터 1시에 잠을 못 들고 있는 거야. 그렇죠? 또 오경에 바깥을 나가 이런 구절이 나오면 오경 그럼 뭐야? 3시에서 5시 사이지. 옛날에는 정확히 몇 시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지. 사람들끼리 약속할 때도 뭐라고 그래요? 해질녘에 보자 이러지 6시까지 보자 이러지 않거든. 그렇지? 시계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우리나라에 시계 들어온 거 언제니? 막 무서운 애들은 고려시대 이러는데 시계가 들어온 건 조선 후기예요. 그랬어요? 고종 당시, 그러니까 우리 조선 끝날 때 그때 귀족들의 최고의 선물은 시계를 주고받는 거였대. 조그만 뭐 손목시계나 자명시계를. 그 시계가 들어온 게 최근이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는 시계가 그리 개인적으로 휴대할 이유가 없었고 농사를 짓는데 1분 1초의 차이를 다툴 리가 없지. 시계가 급격하게 발전한 건 서양이나 우리나 모두 산업화 이유죠. 왜냐면 산업이 표준화돼야 되니까. 작업 노동이 표준화되기 시작하면서 시계가 필요했던 거니까 과거의 시간 단위는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나누지를 않았다 이거예요. 따라서 해가 지는 7시부터 해가 뜨는 5시까지를 오경으로 나누고 처음에 7시부터 9시까지를 초경, 9시부터 11시까지를 이경, 11시부터 1시를 삼경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삼경이란 말은 한밤중이란 얘기야. 다음 술의 거로도 읽고 마차차, 술의 차로도 읽어요. 그래서 거마비 그러면 옛날에 거마비를 건네다 하면 차비를 준다 이 말이야. 그래서 거마. 그러나 대부분은 뭐 차표 또 마차하고 차로 많이 읽죠. 볼견자인데 얘가 현으로도 읽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요게 무슨 글자죠? 이게 무슨 글자라고? 눈목자야. 이건 뭐야? 사람 인자예요. 사람의 눈을 크게 부각했지. 그러니까 본다는 얘기야.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이 눈이 번쩍 뜨일 만큼 안다는 거야. 그래서 볼 견자도 되고 뭐예요? 안다라는 의미의 현자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번쩍 눈이 뜨일 만큼 그렇게 깨달았다. 또는 눈이 번쩍 뜨일 만큼 누군가가 나타났다. 그래서 그럴 때는 현으로도 읽어. 그러면 견문이라고 읽어야 되고 일견이라고. 일견이 뭐겠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이 말이지. 한번 보기에. 한번 훑어보는 걸 일견 이러겠지. 그런데 이걸 현으로 읽어야 돼. 아련할 때는 현으로 읽는다 이거지. 그러면 알자를 보면 거기 아는 글자가 있죠? 뭐가 있어요? 말씀 원자가 있어요. 결국 이 옆에 글자는 발음을 담당할 뿐이고 뜻은 여기에 있는데 즉 말하다라는 의미예요. 아뢰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말 있죠? 우리말에 아뢰다. 그게 한자어에서 온 거야. 이 알자에서. 말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련한다 하면은 아련한다. 이때는 알견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아련. 그럼 뭐야? 눈이 번쩍 뜨일 만큼 그런 중요한 인물을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주로 임금에게 가서 뵙기를 청하면 뭐 도승지가 아련하러 왔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이해돼요? 이럴 때는 아련. 여러 번 도구 문제로 나왔죠. 아련하고. 우리 올해 거북구자 나왔죠? 얘가
제부수 글자예요. 제부수 글자. 거북이 모양을 그대로 가져온 거야. 거북이의 형상을 그대로 가져와서 거북이 발 있고 등짝 있고, 그랬어요? 이걸 거북구 또는 귀라고 읽어. 그러니까 우리가 구지가 이렇게 읽어도 되고 귀지가 이렇게 읽어도 돼요. 그러니까 구나 귀로 읽을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이건 거북이를 의미하니까. 근데 문제는 얘를 균으로 읽을 때야. 균으로 읽으면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 있다 해서 갈라질 균자, 터질 균자야. 그러므로 구포 하는 말은 지역 이름이고 거북구자를 써서 포는 포구, 그러니까 바닷가에 면한 곳이지. 그러니까 구포하면 지역 이름을 말하고, 귀감하면 완전히 예측 불허의 뜻이지. 알겠어요? 거북이가 감독한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 따라서 귀감이라는 말은 본복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런 글자는, 귀감 이런 거는 우리가 평소에 많이 쓰는 수거야, 수거. 수거니까 본래의 뜻을 알고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야. 수거는 외워야죠. 그래서 거북귀자와 거울감자가 만나서 귀감하면 본복이다. 본복이다. 이 글자가 나온 유래는요, 원래 예전에는 거북의 등을 보고 점을 쳤어요. 거북의 등을 보고 점을 쳤기 때문에 거북의 등에 앞으로의 기륭화복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본보기를 보인다 해서 거기서부터 귀감하면 본보기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귀감은 본보기라는 뜻.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즉 귀감이 된다, 본보기가 된다. 균열하면 이 균자는 갈라지다라는 의미, 터진다라는 의미를 갖죠. 그래서 균열하면 터져 갈라지다, 균열되다. 그래서 건물이 균열이 일어났다, 갈라졌다, 이런 의미죠. 그럼 봐봐. 건물이 갈라졌다, 터졌다 그럴 때 우리말이라면 그냥 터졌다는 의미, 갈라졌다는 의미의 균자만 쓰면 돼. 건물이 균했다 이러면 돼. 근데 이 한자가 우리말에 와서 사용될 때는 꼭 두 글자로 써요. 그러니까 이 두 글자 중에 하나만 의미를 알아도 이 글자가 적절한 건지를 판단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균열했을 때의 뜻은 균자에 있는 거야. 열은 무슨 말이야? 발음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뜻은 여기에 있지. 그죠? 옷을 쭉 걸어놓은 거야. 여러 개를, 옷을 여러 벌을 쭉 걸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가지런할 열자가 되지. 그러니까 균열 그러면 터져서 가지런해지다. 균열.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금이 가거나 이럴 때 우리가 균열이 갔다 이런 말을 해. 그렇죠? 균열이 일어났다. 그러면 나중에 시험 문제에 균열은 도금 문제로도 나오고, 또 건물에 균열이 갔다, 균열에 알맞은 한자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떠올리겠어? 거북구자 안 물어봐요. 거북구자 안 물어봅니다. 이건 도금 문제로 물어보는 거고, 균열하고 읽을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고, 뜻으로서 금이 갔다라는 의미의 균열에 알맞은 한자는, 그러면 거북귀자처럼 이렇게 균자처럼 아주 복잡한 제부스 글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글자에서 살짝 뭐야? 요걸 바꾸지. 알겠습니까? 여기다가 불화자를 넣어서. 이러면 열정이 되거든. 이런 식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공부하면서 여기에 오드자가 들어간다, 이걸 주목을 했기 때문에 바꿔놔도 맞힐 수 있겠지. 근데 이걸 주목하지 않으면 나중에 얘도 열이니까 균열 맞구나 이러고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시험에서 항상 틀리게 되는 건 쉬운 글자를 틀리게 내요.
자, 우리 올해 시험에 뭐 나왔어? 국회직에 1조에 이런 말이 나왔지. 하루아침에 이 뜻이거든. 지금 뜻이 하루아침인데 여기 이렇게 날일, 즉 한일자를 써놓고 날일자를 써놓고 그리고 빛을 조자를 써놨단 말이야. 햇빛으로 비친다. 뜻이 전혀 다르죠?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뜻은 뭐야? 하루아침이니까 어떻게 써야겠어? 하루 하나 그리고 해 조자를 써서 즉 하루아침에 라고 일조에 라고 써야겠지. 그러니까 결국 얘를 틀리게 써놨거든. 얘를. 아니 이걸 모르고 이걸 모를 사람은 없거든. 됐어요? 그러니까 복잡한 글자를 묻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거북구자는 절대로 글자가 똑바로 써 있느냐 안 물어봐요. 절대 안 물어봅니다. 대신 구를 읽느냐 균으로 읽느냐 이 도금을 묻는 거고 글자가 똑바로 써 있느냐라는 문제는 이런 걸 묻는 겁니다. 됐어요? 이게 과연 한일자가 들어가야 되는지 날일자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균열 갈라졌다 그러면 균자를 물어볼 게 아니라 이건 도금 문제로만 묻고 한자가 올바르냐는 건 그 열자를 물어보지. 그 열자에서 오드자가 들어가서 옷이 가지런히 널려 있는 것처럼 가지런할 열자. 쇠금자 중 금품이다 상금이다 하면은 이는 금덩이를 또는 귀하고 좋은 걸 말한다면 그냥 기물을 읽을 때에는 성씨를 말한다. 그렇지? 거기 상금할 때도 이 상은 얘가 조개패자인데 예전에 조개는 화폐였고 그래서 이건 돈을 의미해. 이건 집당자고 그러면은 집에 돈이 오니까 축하하는 거지. 그래서 상을 내리다 할 때 이 상자를 쓴다고. 상장 할 때도 이 상자를 쓰죠. 또 하나는 이게 조개패자로 보지를 않고 이걸 나타낼 현자로 파악을 해서 집에 눈을 크게 뜨고 볼 만큼 즐기다. 그래서 즐긴다라는 의미에 그럴 때도 이 글자를 써요. 그러니까 얘는 상장의 상으로도 쓰이지만 무슨 뜻도 있어? 즐기다. 그러면 우리 상춘곡 이러면 봄춘자를 써서 상춘곡 그러면 뭐 봄을 상으로 내리다 그런 의미는 아닐 거 아니야. 그럼 무슨 뜻이겠어? 봄을 즐기는 노래다. 그래서 상춘곡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죠. 그렇죠? 지금 선생님하고 뭘 공부하는 거냐면 한자를 보는 방법을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쭉 듣고 참고한 다음에 스스로 해보라 이거야. 한자를 공부할 때 스스로 이렇게 즉 글자를 해자하면서 보라고. 자, 어찌 나자인데요. 얘는 나락에 떨어지다. 나락할 때는 나로 읽는데 또 내로 읽을 때는 내하해서 어찌 내하고 내로도 발음 날 수 있죠. 별로 중요한 단어는 아니고 다만 이 글자는 나와 내 두 가지가 모두 쓰인다. 또 남령 남자가 이 범어가 뭐냐면 이 인도 즉 불교 언어야. 불교 언어에서는 나하고 읽을 때가 있지. 그래서 우리 나무아미타불 할 때 그 나무가 이 뜻이야. 그래서 즉 불교에서 기도하는 나무아미타불 하고 기도할 때 그때 나무하고 읽을 때가 있죠. 자, 차다자인데 문제는
이게 뭐냐 이거야 이게. 이게 뭐냐면 풀초자예요. 항상 글자 위에 얘가 들어가면 이건 무조건 풀과 관련된 거예요. 풀 중에서 마실 수 있는 풀이니까 차죠. 그래서 얘가 차 다자인데 우리 한글 맞춤법에서는 얘를 다로 읽으면 한자로 본 거고 그냥 차로 읽으면 이건 우리말로 본 거야. 여기 있어요? 이 발음 자체가 다와 차 두 가지 발음이 있는데 다로 읽으면 한자로 본 거고 그냥 차로 읽으면 우리말로 본 거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과 그러면 차와 먹을 거지. 그렇지? 다과를 내놓다 하면 차와 먹을 걸 내놓다. 뭐 과일 같은 거 먹을 걸 내놓을 때 다과, 다과상 이러고 홍차니, 엽차니 또 우리 1층에 있는 공차니 이런 거 이럴 때 차는 한자로는 쓸 수 있지만 우리말로 본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한글 맞춤법 사이시옷 규정에 보면 차를 담는 잔에서 찻잔 할 때 어떻게 써? 시옷 받침을 쓰지. 그렇죠? 근데 분명히 둘 다 한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 차는 한자어가 아니라 뭘 읽은 거라고? 우리말로 본 거라고. 그래서 이 차 다자는 다로 읽으면 이건 우리 한글의 규정이야. 다로 읽으면 한자로 본 거고 차로 읽으면 뭐야? 우리말로 본 거다. 이거 주의하세요. 홍차, 엽차. 자, 댁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의 높임말이 뭐야? 댁이죠. 집이라는 말의 높임말이 댁이야. 이게 집 우자예요. 간머리변이라고도 하는데 집이야 집. 거기 그냥 편안히 있는 거야. 그래서 집 댁자입니다. 그래서 댁내 무고하십니까? 그러면 집안이 편안하십니까? 댁내. 그런데 이걸 택으로 읽으면 뜻은 똑같아. 뜻은 똑같이 집인데 택으로 읽어서 주택이라고 읽지 주택이라고 읽지 않지. 주는 뭐야? 주인? 주인이라는 건 여기에 있고 임금왕자죠? 그죠? 이 임금왕자에 여기 이게 들어가면 구술옥자고요. 반면에 임금은 우리 모두의 주인이니까 하나 더 뻗어 있으면 주인 주자야. 그렇지? 그런데 이 앞에 뭐가 왔어? 사람이 자가 왔어. 그죠? 사람이 주인이 되어 사는 곳. 그러니까 주택이지. 있어요? 사람이 주인이 되어 사는 곳 주택이야. 그래서 저 주자는 거주할 주자. 거주하다라는 의미지. 그래서 주택, 주택이 아니라 주택. 택지 하면 뭐야? 택지. 집을 지을 수 있는 땅. 택지.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지. 자, 그 다음 우리 땅 짓자니까 여기 흑토변이 왔고, 그렇죠? 이게 뜻이야. 흑토변이 왔고, 그러면 얘는 땅 짓자인데 여기 사람인변이 오면 무슨 뜻? 타인의 타자지. 그렇죠? 또 여기 물수변이 오면 땅에 물기가 있네. 뭐야? 연못짓자야. 늪짓자. 즉 똑같은 지, 이건 타, 이건 지 하면은 얘는 말 그대로 땅을 말하고 얘는 다른 사람을 말하고
얘는 물기가 많은 땅, 늪을 말하지. 결국 이 차이점은 이 앞에 부수들이 결국 뜻을 바꿔놓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막무가내로 외우지 말고 항상 어떤 부수가 사용되었는가 이걸 중심으로 보자 이 말입니다. 택지라는 말, 주택. 그 다음 이 법도 도자가 이 법도 도자가 도로 읽을 때도 있고 또 거기 나왔듯이 뭐로 읽을 때도 있어? 탁으로도 읽을 때가 있어. 얘를 탁으로 읽을 때에는 글자가 좀 어렵죠. 촌탁이라는 말은 우리는 그렇게 많이 안 쓰는 거거든. 그 촌탁하면 헤아리다 이 말이야. 그래서 촌탁을, 그런데 우리말에서는 촌탁을 다투다, 촌탁을 헤아리다 이러고 중복되어 쓰기도 하죠. 촌탁. 반면에 도는 법도 도자, 정도 도자인데 도수 또는 연도 하면서 즉 해마다의 정도, 연도죠. 그리고 우리 시험 끝나면 꼭 뭐라 그러냐면 뭐 난이도가 높다 낮다. 그럴 때 도자도 이 도자를 쓰죠. 그래서 연도니 도수니. 그런데 촌탁할 때는 헤아리다라는 의미로 탁으로 읽죠. 우리 시험에는 이 읽을 독자가 자주 나오죠. 이 읽을 독자. 우리가 뭘 읽으면 글자를 볼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말씀 원자가 들어가고 당연히 볼견자가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선비가 펼쳐놓고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읽을 독자지. 근데 이걸 독으로 읽지 않고 두로 읽으면 이두 두자예요. 그래서 독서, 탐독하면 열심히 책을 읽는다는 뜻이지만 이두 해버리면 이두가 뭐야? 이자가 관리일 이자, 공무원이라는 의미인데 공무원들이 쓴 글을 이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향찰 표기 중에서 이 한자를 가져와서 우리식으로 쓴 고대 국어의 차자 표기 중에서 향가에 쓰인 표기를 향찰이라 하고 공문서에 쓰인 표기는 뭐라고 읽었어? 이두. 그럴 때 그 이두가 이 한자라고. 쉽게 말해 공무원이 쓰는 글 이두. 이해돼요? 그래서 이 이두의 표기는 조선시대까지도 유지됐다고 했잖아. 지방의 향리들이 이 이두식 표기를 여전히 한글이 창제된 이후에도 여전히 이두식 표기를 썼고 지금도 우리나라 문서에 공무원스러운 말투들이 있어요. 문서 안에 공무원스러운 어투들, 한자어들 이런 건 전부 그 과거의 이두식 표기의 영향 또는 일본어식 표현의 영향인 거지. 자, 그래서 이두라고 읽을 때에는 두로, 또 구두점 그럴 때는 구독이 아니라 뭐야? 두지. 구절 구자, 구절 두자야. 그래서 우리 구두점을 찍다 써봐. 구두점 하면 한글로 구두점. 한글로 구두점 써봐요. 한글로 구두점을 쓰면 한글로 구두점 하고 쓰면 두 점 시옷 들어가면 안 되지. 왜? 셋 다 한자어잖아. 왜돼요? 그래서 우리 한글 맞춤법 문제로 나와 구두점을 찍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왜? 구두도 한자어고 점도 한자어니까. 그죠? 시옷 받침 쓰면 안 되죠. 벌써 이제 1시간 정도 가니까 힘들지 또? 아까 처음 한 10분은 좀 재밌는데 이러고 쳐다보다가
이제 좀 지나니까 역시 재밌을 수가 없지. 하여간 얘네들은 10분만 해야 돼. 10분만 하고 10분 쉬고 10분만 하고 10분 쉬고. 초딩도 아니고 무슨 호기심이 10분을 안 가니? 여러분들 표정이요 싹 달라져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이거 뭐 좀 들으면 한자가 금방 늘 것 같으니까 눈을 번쩍 뜨고 쳐다보다가 한 10여 분쯤 흘러서 이제 본격적으로 글자를 한번 볼까 이러고 들어왔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조는 놈, 뭐 옆에 쳐다보는 놈, 뭐 한자는 포기해야지 뭐 이렇게 쓰는 놈. 하여간 자 가끔 어떤 애들은 선생님 우리가 그런 생각하는지 어떻게 하냐 하는데 사람은 별로 다를 게 없거든. 다 비슷해. 여러분들보다 앞서 공부했던 사람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학생 때 그랬고 그랬어요? 처음에 한문 선생님이 뭐 얘기할 때는 이거 뭐 되나 보다 하고 하다가 나중에 보면 결국 외우라는 거네. 그러고서는 또 의욕이 꺾이지. 자, 그래도 지금 이렇게라도 한번 보면 나중에 더 기억이 날 거야. 구두점 할 때 시옷받침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뭐 때문에? 사이소리 현상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사이소리 현상은 맞는데 된소리가 일어나는 사이소리 현상은 맞는데 둘 다 한자어라 시옷을 붙일 수 없었다. 이해됐죠? 자, 그럼 또 잠깐 쉬었다가 동자부터 봅시다.